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인간과 동식물이 생존하거나 생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상태, 조건 이런 것이 환경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 지구전에서는 이런 환경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환경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정책들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 구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뭄 대책을 지시하면서 영산강 보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이 영산강뿐만 아니라 낙동강에서도 4대강 보를 활용한 가뭄 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은 방향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이 4대강 정책이라는 것이 지속 가능한 우리 삶의 좋은 방향일까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이라는 개별적인 사업보다 우위에 있는 조금 더 큰 범위의 물관리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정부에서 물 통합 비전 포럼 이끌어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모아서 물 관리의 원칙, 비전 이런 그 전략들을 세워 주셨고 또 물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초대의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던 허재양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우선 우리가 물관리라고 얘기를 쉽게 하는데요. 물관리가 뭔지 그 국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 관리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안의 살림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안의 살림은 수입의 규모에 따라서 지출과 저축을 적절하게 계획을 짜고 그것이 균형이 잡히도록 하는 것이 집안의 살림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수입은 적은데 지출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가산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수입에 비해서 지출과 또 저축을 너무 많이 해도 살림을 꾸려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입과 지출과 그리고 저축을 조화롭게 해 나가는 것이 그 살림을 앞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물 관리도 그런 형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비가 내려서 비로소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인데요. 그 집안 살림에서 예를 들자면 비가 내리는 양 수입,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양 지출,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저류, 물을 가두어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저축이 될 텐데요. 이것이 균형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살림을 망치는 것처럼 물 관리도 망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물 살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깨끗한 물을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것이 부정 없는 깨끗한 수입을 우리가 갖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출이 적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쓰게 되면 물 수지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 수지를 깨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물을 확보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댐에 의지를 해왔는데 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저축하지 못합니다. 수입이 있어야 저축이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지나치게 댐에 의존하는 정책도 반드시 옳은 방향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댐이 많이 건설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저축량은 충분히 할당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댐을 많이 만들면 더 안전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댐을 만드는 만큼 문제가 되는 것은 갇혀있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도 있고 또 댐을 만드는 그 유역의 생태계 파괴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정 댐을 만든다거나 마치 우리가 없는 걸 빚내서
저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댐에만 너무 의존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잊으면 안 되는 일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제한된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수입이 들어오는 것인 것처럼 그리고 수입이 제한적인 것처럼 물도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제한적인 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미래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물 살림을 제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일은 그 물 살림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잘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를 잘 대비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안 살림에 비유해서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잘 확보하는 일, 아껴서 잘 쓰는 일, 적절하게 저축하는 일, 이 세 가지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4대강 재자연화를 뒤집어서 볼을 다시 이제 존치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책이 정부가 바뀌면 완전히 거꾸로 갈 수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하실 것 같아요, 우선. 물 관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는 이미 30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인데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물 관리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양보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그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에는 이것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있었고 그래서 30년간의 숙제를 지난 정부 때 풀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단편적인 물 관리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통합적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었고요. 네, 그것과 정부에서의 의지가 함께 합쳐져서 오랜 동안의 논의를 거쳐서 통합물 관리 정책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수기해서 만든 물 관리 정책인데 혹시나 지금 그 정책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그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얼뜻 보면 아까 이제 앞에서 물관리 정책의 전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기존에 했던 것들을 잘 다시 한번 이제 정립하자 그런 의미가 컸을 텐데요. 이번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다.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일 텐데요. 그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도 물관리 정책을 뒤집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물관리 정책을 뒤집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뭐 저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간의 물관리 정책을 뒤집은 적은 없습니다. 네. 그간에 쭉 있어왔던 물 관련된 논의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죠. 네. 합의에 의해서. 네. 다시 말해서 수량 관리가 따로 있었고 수질 관리가 따로 있었고 또 생태계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또 특히나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이것이 각각 관리하는 부처가 서로 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제한된 자원인데 이 제한된 자원을 그나마 블로킹해서 별도로 물을 관리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반성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이전에 다른 정부의 정책을 뒤집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정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책들을 다 종합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기 위한 정립을 했다면 이 정부는 이걸 또 뒤집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는 좀 다른 관점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으네요. 이 얘기는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물 관리 정책과 4대강 정책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핵심에 접근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물 관리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집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 여름에 가뭄이 잠시 왔을 때 그 가뭄에 대처하는 방식이 4대강 사업에서 만들어 놓은 볼을 좀 더 활용하자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저는 그걸 아직 그 내용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자원이니까 어떻게 써보자라고 하는 비교적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왔던 물관리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집거나 하지는 못할 거라고도 보고 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금강과 영산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것은 또 다른 문제여서 별도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었나 싶기도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 네. 걱정을 하고 있는 왜 그러냐면 금강과 영산강 보호에 대한 얘기는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가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왔고요. 그 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제출받아서 금강유역위원회와 영산강 섬진강유역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각 유역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심도 있게 우리 지역에 있는 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논의를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이해관계자들과도 충분히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기관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과 영산강에서 제출한 안을 또 국가위원회에서 받아서 국가위원회 내부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심의를 한 것이죠. 심의 의결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단 조건은 붙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해라라는 조건이 붙어 있긴 한데 그렇다면 이제 환경부가 우선 해야 될 일은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유역위원회와 함께 환경부 장관이 유역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민간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이 함께 이 볼을 처리는 결정이 나 있는데 어느 시기에 이거를 그 결정대로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역과 협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더 나은 안이 있다면 더 나은 안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좀 절차가 없이 보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것이 이제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도 이제 영산강, 섬진강 지역의 그 위협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제 다른 시간에 다시 더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 혼란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이 혼란에 대한 책임은 저는 환경부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 집행의 책임은 환경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수량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생태의 보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의 안을 환경부가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또 그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위원회에 제출해서 그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와서 가물게 되면 또 그 가뭄 처리한다고 거기에 집중해버리고 또 홍수가 나면 홍수 후 복구 사업 한다고 거기에 집중해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피해 대책에만 집중하는 형식의 물관리는 전 근대적이죠.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물관리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준이 그 정도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역량이 있고 우리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런 단편적인 대응 대책 이런 것으로 물 관리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으로서는 너무 미흡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환경부가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정책을 내놓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안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그런 일을 지금 해놓고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걱정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물 관리라는 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라는 생각들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저렇게 단편적으로 가는 게 충분할까 이런 이제 걱정들도 하실 거고 아니면 장기적인 비전을 국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한다면 그래도 이건 이해할 만하다던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되겠죠. 예. 사실은 이제 이번 정부에서 제가 가장 곤혹스럽게 느껴지는 거는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계시는 건가? 저분들이 그게 참 걱정이어서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제시해 주는 과정이 잘 될까? 그것도 사실은 걱정이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재자연화라는 정책들이 어떤 논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는지 이걸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땠었나요? 이제 4대강 사업이 완료된 것이 대략 2013년 정도 뭐 그 정도죠. 13년, 14년 정도일 텐데 그로부터 10년 정도 지났죠.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또 입장이 서로 달라져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도대체 4대강 사업은 뭔가라는 그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그렇게 논란이 되어 있는 4대강에 대해서 과연 환경부는 얼마만큼 조사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강과 낙동강에 대해서는 조사가 체계적인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금강과 영산강에 대해서는 아주 충분하다고 말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져 있었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민간 합동위원회에서 보호처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그 4대강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호의 처리 방안, 금강과 영산강에 한해서 그것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2년 정도 토론을 했었죠. 그러한 과정에서 정부에서 제안한 부분 개방, 상시 개방, 그리고 철거 이건 이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각 유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국가위원회에서도 환경부의 안을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뭐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논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그 위원회가 정부 인사로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단체로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일반 시민 그리고 관 이렇게 다 위원으로 들어와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협치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 협치의 과정, 즉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왔던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귀한 과정을 거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최종안을 환경부에 다시 우리가 넘겼고 환경부도 그 의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그 의견을 충분히 참작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고 긴 결정 과정을 거친 이유는 그 결정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걱정 때문이었죠. 결정난 그 결과가 앞으로 다른 논의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는 정책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만약에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수준의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뭐 검토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지난 정부에서 검토했던 내용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수용한다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 수용하기 어려워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은 다시 앞에서 했던 수준의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난 정부에서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그 위원회 많은 사람들과 적어도 의견 교환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기억되는 게 제가 환경부 갔던 그 시기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을 너무 논의 없이 졸속으로 했었던 것에 대한 이런 성찰들이 굉장히 크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았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잘 이제 많은 분들이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면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는 촛불을 들면서부터 보를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던 입장이니까 너무 더디고 성과가 없다. 이런 사실은 약간 답답하다라는 이런 반응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보를 해체하려면 그만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고 이제 앞으로의 정부도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조금 더 넓혀서 그러면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그 물관리 정책들을 전부 종합해서 정리를 해서 새로운 방향을 잘 정립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그 정리된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정책은 어떤 가치들을 새로이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전에는 물 관리라고 하는 것은 물 공급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죠. 그래서 국민들은 물을 마음대로 써라. 우리는 댐을 만들어서 충분히 공급해 주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에게 충분히 물을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그래서 충분히 물을 공급할 수 있다면 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물은 매우 제한된 자원이라는 점을 까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은 없습니다. 물론 바다에 물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물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아니기 때문에 바닷물을 우리가 수자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해수 담수 등을 통해서 필요한 산업단지나 이런 곳에 공급할 수 있긴 하지만 바다 전체를 우리가 수자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물은 육지에 떨어진 민물, 담수만을 우리가 자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핵심이었는데 그런 인식이 부족했었죠. 그래서 무한정으로 공급될 수 있는 것처럼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공급 계획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이라고 하는 과거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물은 그동안 생활용수, 공업용수, 그다음에 농업용수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관리해왔는데 과거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국토부에서 그리고 농업용수에는 농림부에서 이제 관리를 해왔고 또 환경부는 수질 관리 관리를 해왔죠. 그러니까 이게 각자 역할이 너무 판이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가 부처가 칸막이를 없앤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죠. 그래서 용도별로 나눠져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수량과 수질이 또 나눠져 있었고요. 또 생태계는 이제 뭐라고 할까 부록처럼 따라가는 수준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통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 이것을 통합물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통합물 관리가 비교적 본격적으로 정착이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또 통합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의 이해 당사자는 전 국민입니다. 전 국민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버넌스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에는 시민단체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는 형태, 그리고 전문가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관도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 이런 체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그리고 뉴욕물관리위원회가 거버넌스로서 출발하게 된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그 물관리 정책의 가치를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우선 물 공급, 무한한 공급에서 한계를 인식하는 수요 관리를 포함하는 쪽으로 갔다는 것, 그다음에 많은 분야들을 통합한 것, 거버넌스,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주셨네요. 문재인 정부에서의 물관리라는 것이 그 세계적인 물관리 이 정책들의 발전 방향, 이런 것에 비춰보면 어땠나요? 예,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그 인류는 항상 큰 강을 끼고 집단이 이루어져 왔죠.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4대 문명이 강 유역에서 전부 다 출발을 했고 번성기를 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강에서는 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물 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치수가 문제였죠. 물로부터 이제 홍수가 나면 그때는 재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치수가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주가 가장 해야 될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치산치수란 말도 그때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공업 용수의 수요도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의술이 발전되면서 이제 사람의 수명도 늘어나고 또 문화 수준이 올라가면서 물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활 용수의 수요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농업 용수도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공급해야 될 양의 수요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물 공급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물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역에 따라서는 물이 부족한 지역도 나타나게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이 또 아마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 이제 산업시설이 많아지니까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수질 오염의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 사용한 물의 양, 다시 말해서 오폐수의 양도 늘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또 급격하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오염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수질 오염이 일어나게 되고, 수질 오염에 따라서 수생태계도 크게 훼손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이제 또 중요한 과제가 되었었죠. 이렇게 됨에 따라서 그 산업별 물 수요에 따른 물 관리의 한계가 당장 우리의 현안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통합물 관리의 시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시대적인 대요구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통합물 관리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고, 물론 몇 개의 선진국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통합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주 늦지 않게 통합물 관리가 추진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관리하는 추세에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2010년도에 OECD가 그 물 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조회하는 요인으로서 각 나라별로 거버넌스의 격차가 너무 크다. 그 말을 좀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통합물 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활발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부는 그 거버넌스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버넌스가 생기면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힘들죠. 예.
근데 그 시끄럽고 복잡한 과정을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 곧 민주주의이고 선진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걸 못 견뎌내면 효율적인 물 관리는 저는 어려울 거라 보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면, 일단 초기에는 재난 관리가 주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용수 공급이 이제 주된 것이었고, 수질과 수생태계 관리가 주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합 관리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되었고, 통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이런 흐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 관리 정책의 방향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에 따르면 그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가치들은 그 세계적인 물 관리 추세들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참여해서 일을 해놓고 제가 자랑처럼 말하기가 곤란해서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그 과정은 어렵고 힘들긴 했지만 올바른 길을 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올바른 길을 가는데 혹시나 우리가 놓친 게 있는지, 혹시 방향이 조금 설정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그거를 잘 찾아내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방향을 좀 더 완전하게 방향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가졌던 물관리 정책의 기조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처럼 이제 거버넌스라는 것이 되면서 물관리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설명하고 설득하고 같이 합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버넌스 과정이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는 첫 번째가 우리가 2017년도에 환경부의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라는 것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 구성도 굉장히 어렵게 구성이 되긴 했는데요. 약 2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여를 했죠. 그 200여 명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4개 학회입니다. 물 관련 학회가 14개 단체가 참여했고, 그 학술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일반 시민, 그 외에 또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 과정에 2개의 전문 분과위원회가 있었고요. 정책분과위원회와 법제도분과위원회 해서 2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었고, 또 4대강별로 각 유역별 분과위원회도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유역은 유역대로 독자적으로 활발한 토론을 했고요. 비전 포럼 전체 모임에서는 각 유역에서 제안한 사항, 그리고 계획분과위원회나 또는 법제도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해 준 사항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고요. 포럼 전체 회의를 거쳐서 앞으로 우리나라 물관리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을 했죠. 그때 설정했던 비전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비전을 그때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의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 그리고 그 비전 정책 등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된 거를 환경부에 제출을 했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달이 돼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활동을 하는데, 그리고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많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방대하고 포괄적인 조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체계를 갖춰서 잘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잘 논의를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것이 비전 포럼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생길 때까지 약 2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1년 6개월 활동 끝에 우리가 최종 보고서를 만들었죠. 그거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네, 글쎄요.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갈등이 있었죠, 내부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는, 또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최대한 포럼위원으로 모셨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에서 당연히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논의하기 때문에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과정은 견뎌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냥 뭐 다른 의견 이렇게 굉장히 뭉뚱그려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물 관련 갈등이 사회적으로 꽤 많았죠. 무슨 댐 하면 안 된다, 뭐 막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댐을 건설하려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수지를 보존하고 수생태계를 보존하자는 환경단체 쪽 사이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컸는데 그 사실은 그 이전 정부에서는 이 두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구조 안에 이 모든 양측이 다 들어와서 그것도 굉장히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셔서 하셨기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다 이제 마치고 정말 의미 있는 거버넌스로서의 결과를 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저는 또 한면에서는 우리가 물관리기본법을 뒤에서야 만들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게 초기부터 있었으면 사실 통합물관리 포럼이 아니고 그냥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합물관리 포럼이라는 게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게 활동을 하셨어야 되는 그게 약간은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중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실제로 양쪽을 다 이제 참여하셨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부터 국가물관리위원회나 또는 유형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더라면 더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2년을 거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약 200여 명의 사람들은 통합물 관리에 대한 개념이 좀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참고 사례를 이미 겪었다. 그런 면에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을 2년 동안 운영이 된 것은 그 이후에 국가물관리위원회 우연한기회 위원장까지 맡게 됐는데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훈련기간이었다. 좋은 훈련기간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랬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각각의 자기 관점에서만 보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관점들하고 이제 조정하는 과정들이 뭐 힘들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를 이해하게도 되고 또 물관리라는 걸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각들은 좀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에서의 가장 실질적인 물관리 정책의 변화 그러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 물을 통합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한 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물관리기본법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은 통합물 관리해야 된다는 것, 유역별로 물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 거버넌스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 그 세 가지를 크게 특징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정부조직법과 물관리기본법 이 두 가지가 이제 함께 출발하게 됐는데 물관리기본법의 후속 조치의 성격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 매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을 국토부로 일원화해야 된다 또는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된다는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고 어느 쪽으로 가나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때 정부의 방침이 환경부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환경부로 저는 갔다고 보고요. 어느 쪽을 간다고 해서 일이 안 될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정부의 최종 책임자가 결정할 문제였기 때문에 그럼 환경부로 가서 안 될 이유가 있다면 그래 가면 안 되는데 국토부로 가는 것이 더 낫고 환경부로 가는 것이 안 된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다면 안 될 텐데 환경부로 가도 문제가 없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 물관리 일원화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통합물 관리는 좀 소극적인 통합물 관리와 좀 더 적극적인 통합물 관리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소극적인 통합물 관리는 그 당시에 물 관리 정부 조직은 그대로 두고 그 헤드쿼터를 하나 두어서 거기에서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자. 이것이 좀 소극적인 거라고 보고요. 좀 더 적극적인 면에서는
어느 한 부처의 물 관리 권한을 전부 일원화해서 그 부처가 전체적으로 총책임하에 물 관리를 하는 것,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당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그 중간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환경부로 완전히 일화된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통합물 관리가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농업용수에 관련해서는 농림부에 지금 그 관리 권한이 남아 있고, 예를 들어서 수력발전소에도 상당히 많은 수자원이 있는데 그 관리 권한은 산자부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또 하구에 관련해서는 또 해양수산부가 환경부와 묘한 갈등 관계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농림부 장관도 산자부 장관도 국토부 장관도 그리고 환경부 장관도 전부 농림부 장관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졌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건교부에 있는 물을 환경부로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장님하고는 조금 시각이 달랐어요. 그동안에 이제 국토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공급 위주의 시설들을 주로 담당했었는데 그것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게 이제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더 이상 계속 늘리려는 작업이 자꾸 이제 국토부에서 나오니까 사회적 갈등도 되고 이제 우리는 그 생태계 훼손이나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국토부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전 문제가 더 많아지겠다는 우려가 사실은 있었고, 그래서 현대로 오면서 물관리가 점점 더 만들어진 시설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수질 수생태로 간다 그러면 그건 환경부가 하는 게 더 적절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저희는 했었고 그렇게 됐었죠. 근데 실제로는 사실 이 물관리 통합하자라는 얘기도 수십 년 동안 했었거든요. 20년 이상 했을 거고, 네, 그랬죠. 그리고 사실 참여정부에서도 이 논의가 대통령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실패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방향을 이렇게 가겠다고 정했지만 실제로 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버겁게 생각을 했었고, 환경부에 있는 국장들도 그게 되겠어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밖에서 보실 때는 어떠셨어요? 국토부는 내가 갖고 있는 뭔가를 내어놓아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또 환경부는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국토부에 어떻게 협의하나 그걸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부처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건 부처마다의 입장이 있는 거고 알아서 논의해서 결정해 보세요 하면 아마 앞으로 영원히 안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든지 간에 그거는 아마도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로 가든지 환경부로 가든지 그거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최종 의사결정자가 환경부로 합시다라고 결정을 했으니까 뭐 저는 그 의견을 따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환경부로 온 게 잘 된 거 아닌가요? 아쉬운 점도 있죠. 왜냐하면 환경부는 그동안 규제 위주의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규제 이외의 일에는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작년 2022년 1월 1일자로 국토부에 남아있던 하천 관리도 이제 환경부로 이관이 됐는데 거기는 물 관리 사업을 하는 이제 부서란 말이죠. 물 관리 사업을 하는 부서가 환경부로 들어오니까 환경부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규제는 규제대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생태하천 복원 같은 또는 유역의 복원 같은 이런 사업은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환경의 복원을 통해서 우리의 국토의 가치를 높이는 일 이게 저는 국토부가 할 일이 아니라 환경부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굉장히 동감하는데요.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환경부가 정말로 규제부서라는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대놓고 하시는 얘기가 환경부는 규제부서인데 왜 자꾸 사업 예산을 달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셨던 게 저도 이제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이제 국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경제적인 것이 있는지를 설득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시간들이 공무원들이 일단 체화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국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네. 과연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베니핏을 주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거라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국회에 가서 설명할 경우라든지 그렇죠. 또는 예산부서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조직 개편을 했는데요. 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가장 우리가 눈에 띄는 거는 하천 관리입니다. 네. 하천 관리가 환경부로 넘어오게 됨에 따라서 과거에 하천 정비 사업이 국토부에서 이루어지고 환경부는 동일한 하천에 대해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하고 이것이 하천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는 일이었습니다. 맞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면서 그래서 아마 하천에 살고 있는 생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은 예산대로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일단 그것은 이제 같은 환경부 회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이중 투자는 이제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중 투자가 그때 한국정책학회에선가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수익이 굉장히 몇십조 이득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거든요. 그것이 1차적인 저는 효과라고 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기타 부처와 협의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기재부, 그리고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산자부 모두가 다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물에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런 점은 굉장히 큰 효과죠. 아마도 물과 관련된 새로운 큰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견제장치라 할까요? 조절장치라 할까요? 그런 것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하신 말씀을 근거로 보면 그러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사세강 보호를 다시 하겠다 이런 것들 이제 다 그 논의를 다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보호 처리 방안은 유형물관리위원회를 거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의사결정한 것이죠. 그거를 환경부에 회신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일을 그에 따라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것과 다르게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형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국민들은 그러면 이제 그 절차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좀 잘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이제 유형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여전히 농림부가 관리하는 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 떨어져 있는 게 지금 문제로 남아 있죠. 그게 가장 남아있는 큰 숙제입니다. 우리나라 물 사용량은 농업용수는 사실 얼마를 쓰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추정량으로 한 반 정도 될 거다 또는 반 이상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는 계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얼마나 쓰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어촌공사에서는 최근에 농업용 저수지에 계측 설비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용수 사용량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얻어질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반 정도가 농업용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의 영향을 벗어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남아있는 가장 큰 현안인데 제가 물관리위원장 하는 동안에 12개의 농민단체와 회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농민단체 중앙회 조직의 12개 단체와 논의를 했는데 그분들은 물값 받을까봐가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농민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환경부가 물 관리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물값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지금 공짜로 쓰고 있는 건데 그걸 그 요금을 내놓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될 거라고 걱정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농업용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방식으로 물 관리하는 것은 그 자원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농업을 영위하는데 절대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번 정부에서 그 방법을 좀 찾아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처음으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만드셨죠?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은 이제 국가물관리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최초로 이제 도입하게 됐는데 작성 주체는 환경부 장관입니다. 환경부 장관이 작성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죠. 사실상 환경부 계획이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과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최상위 물 관련 계획입니다. 과거에 국토부의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이라는 게 있었고, 그건 이제 공급 관리 계획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환경부의 기본 계획인가 있었죠. 그 두 개를 통합하고 거기에다가 그 환경부가 물환경 기본 계획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두 개의 계획을 합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버넌스라고 하는 체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 물관리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계획보다도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이 계획에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결정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따릅시다. 라고 하는 권유의 방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국가물관리 계획이 언제 만들어졌죠? 2021년 중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물관리 계획은 일단 다 계획이 된 거고 그 국가물관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유역 단위의 계획들이 다시 또 필요한 거죠? 법상으로는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게 2021년 7월입니다. 그 이후에 1년 이내에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고 유역은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인데요.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의 성격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실행계획도 포함된다는 의미에서의 종합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한데 어쨌든 그것이 2022년 7월까지는 심의 의결이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일인데 환경부가 무슨 일인지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유역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유역위원회의 계획을 만들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내야 되는데 환경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니까 그 두 위원장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심의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유역위원회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우리 임기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역별 물관리 종합계획이 아직은 미완성의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영산강, 섬진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게 확정이 돼 있다면 사실 이야기가 조금 쉬울 것 같은데 그걸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전체적인 물관리 정책의 기조, 과정, 정책 내용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본 계획하고 정부 조직 개편 이런 과정들과 그 이제 결과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오히려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오히려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당시도 그렇고 지금 봐도 뭐 100% 만족스러운 것은 또 아닌데요. 아쉬운 점들이 좀 있으셨죠?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여전히 그 각 부처 간의 의견 조정이 기대한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다. 그것이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나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각 부처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을 했고 그 이행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 이행계획까지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자부심은 매우 좀 큰 상태이고요. 물론 좀 아쉬운 점이 뭐 드문드문 부분 들어있긴 한데 저는 우리 위원회의 수준 그리고 그 당시 환경부로서는 뭐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그 내부에서 이제 그 국무회의나 이런 곳에서 보면 이제 가장 어려운 게 환경부가 생각하는 가치하고 다른 부처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국토부만 해도 국토부가 생각하는 물관리 목표가 예전에는 달랐고 환경부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종합되거나 조정될 때에 자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이제 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가치가 모든 부처가 공유하는 가치가 돼야지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뭐 정책을 조정하거나 거버넌스나 이런 것을 굉장히 훌륭하게 했지만 정부 전체의 기본 정책 목표가 지속가능 발전이다. 이렇게 정리하지 못한 게 저는 굉장히 많이 한계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8년 전에 유엔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카테고리를 제안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의 우리의 국가 운영이나 또는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 반성에서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반성은 일부의 사람들만 반성하고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물 관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기후 변화가 이미 우리 현실화되어 있고 이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우리가 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우리 국민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까를 판단할 수 있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미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한 표현을 하자면 옛날에 부동산 투기 한참 할 때 떴다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떴다방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 같아요. 우선 내가 있을 때 그냥 쓰고 버리고 가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뭐 지속 가능하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너무 많이 하는 걸 보면 여전히 우리는 떴다방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정책을 입안하거나 또는 집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과연 우리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또는 50년 후에도 적어도 지금보다 나은 사회일까? 이대로 가면 과연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텐데 그런 고민 제가 보기에는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물려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이야기는 최고 지도자의 철학 안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정책을 가져올 때
이것도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에 부합하는지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줄 텐데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GDP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GDP가 문제가 있다까지는 공유를 했는데 그 다음 그럼 다른 대체적인 지표는 뭐야? 그럼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게 그 지표가 돼서 각각의 영역들의 이제 그 가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정착이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고 지도자가 지속 가능 발전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 최고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국민들이 그 가치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정치권은 그 지속 가능 발전, 환경 이런 거는 표 잃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유역 관리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아마 중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런 정치적하고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같이 지속 가능성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작년입니다. 작년에 어떤 포럼에 갔었는데 그 우리 사람이 한 달 동안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공기를 통해서 또는 생선을 통해서 또는 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양이 약 5g이라고 했거든요.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어떤 30대 어머니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과연 우리 아이에게 2030년, 2050년이 올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저 혼자 잘못한 건 아닌데 제 책임인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매우 가슴이 아팠고요. 그것이 그런 걱정을 안 하는 사회, 그게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경제적 문제도 빈부 격차의 문제도 교육의 문제도 또는 우리가 자연 환경의 문제도 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나는 우리 손자한테 얼굴을 못 들게 될 것 같다.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위기감들이 전체적으로 다 공유되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지가 못해서 사실 많이 아쉽죠. 당장 내 소득이 줄어들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책 제안한다고 현 정부에서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앞으로 물 관리 정책의 과제가 어떤 게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으로는 현재의 물 관리 정책의 틀 이것이 존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부터 시작하면 지금 5년, 6년째입니다. 네. 6년 가까이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전환을 도모해 왔고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정책을 또는 그 체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은 존중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건 기대입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의 위상이 조금 애매합니다. 완전한 기본계획도 아니고 완전한 실행계획도 아닌 그런 좀 약간 어정쩡한 계획인데 그래서 이거를 유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으로 좀 나누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현 법령체제 하에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만 그에 관련된 법령체계의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통합물 관리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유역별 거버넌스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유역위원회에는 사무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직원이 유역위원회의 사무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도 좀 설치를 하는 방식으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속 가능한 물 관리
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것에 맞도록 물 관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대부분의 물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와 지하수를 관리하는 그런 책임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정말로 심각하게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방식의 물 관리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네, 지금까지 긴 시간 허재영 위원장님과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회가 공유해야 하는 가치, 원칙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을 다루는 물관리 정책은 모든 생명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수량, 수질, 수생태, 수재해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강에 대해서는 강의 특성이라는 것이 흐름이라는 거죠. 강은 흘러야 한다라는 그런 강의 고유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물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다 같이 공유하고 이 방향으로 노력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이런 전체적인 물관리 기조에 맞았던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부에서 이 물관리 정책 또는 4대강 정책을 다시 뒤집어서 이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많은 이런 과정들에서 합의된 내용들하고 잘 맞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물관리 정책을 지켜봐 주신다면 조금 더 그 좋은 방향을 유지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길었죠? 오랜 시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